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하도 오랜만에 왔던 신용팀입니다. 아니에요. 타이밍 놓쳤어요. 뭐 신용팀장이 이제 좀 7월 중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제 주간 단위로 직접 여기서 진행하는 거 염동찬 연구원식으로 하나 추진하고 네.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근데 이제 6월 마지막 날이고 그러니까 복귀하는 거죠. 이제 복귀를 해보면 아까 우리 둘이서는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지수 보면 또 이거 참 야 이거 본격적인 시장이니까 우리도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우회로 선방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를 보통 우리가 굉장히 정교하게 사실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인데 누가 뭐래도 올해 시장을 버팀목도 되어주고 있지만 그래도 좀 그냥 사놓고 있으면 돼 이런 주린이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솔직히 뭐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작년에는 참 그냥 우리가 애널리스트 하는 게 보통 이렇게 크거든요. 신조 투자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쌀 때는 강하게 사자를 외치고 작년에 그런 시장이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는 뭔가 실적 장세로 확 넘어가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유동성의 힘만 갖고서는 굉장히 우리 전환기 때 많이 당해봤잖아요. 우리. 네, 그런 거죠. 굉장히 오래 센 거예요. 왜냐면 그 전환기 때 올해 정말 우리가 하나 놓친 거는 개인들이 이렇게 난 강하게 들어온 적은 처음 봤거든. 개인 자금으로 펀드에 돈 안 넣고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버티고 있는데 그 상징성이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어제도 이제 뭐 우리야 이제 다 자료를 해야지만 말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분은 이런 말하면 또 오해들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브로커 채널에 있는 거예요. 이 이베스트에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 연블리도 있고 이런 분들이 또 나는 브로커들이 직접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저희들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이거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정도 어떤 거의 극단적 선을 제가 오고 가면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전자도 이제 어제 이제 우리 반도체 담당자랑 고차를 살짝 녹여서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장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알고 계셔야 되게 그거를 보시는 분들은 또 나와도 너무 막 흥분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뭐 충당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들어오면 이제 뭐 11조가 아니라 12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건 잊지 마십시오.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왜 저렇게도 고민하냐면 너무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쵸? 저 쇼티지 얘기는 결국은 공급을 증가시켜 달라라는 얘기니까 그거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이 있을 거고 작용으로 올라왔었다면 이제는 반작용에 대한 리스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리턴에 대한 개념을 좀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에 생각보다 숫자도 잘 나왔는데 2분기에 출하량이 너무 크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건 함께 고민합시다 했었으니까 네. 그건 정말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정말 이제 이리 오너분들도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오래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왼수전력까지 하는데 뭐 그렇게 뭐 있어요? 전자 잘 돼, 저희 좋지. 근데 이제 이게 하여튼 2분기 출하량이 중요합니다. 출하량이 중요한데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부터 출하량 이슈가 좀 다시 또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숫자가 잘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래서 저희 삼성전자 올라간다면 신종호 팀장이 이번 7월 아니냐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실적 전에. 맞아요. 네, 7월 저희가 뭐 하반기 전망을 냈었을 때도 얘기한 게 만약 시장이 강하다면 3분기 초반 그러니까 6, 7, 8 정도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뭐 꼭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삼성전자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드렸던 거기도 하거든요. 그 생각했던 것보다 전자가 약간 약하죠. 약해져.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별로인 거 아니야? 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가격이라는 게 선반영이라고 하면은 뭐 미래를 알고 선반영하냐 이런 게 아니라 싸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는 저희들의 생각 때문에 가격이 싸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이슈가 이렇게 모멘텀화 시키기에는 다소 좀 불편하다 정도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거는 주가가 비쌀 때는 상당히 실수를 줄이고 조심해야 다음을 기억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장이 우리가 생각보다 더 강한 장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올해는 그런 장이라 보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또 기회가 왔을 때는 아무리 뭐 주가가 더 흔들려도 저희는 그때 또 자신 있게 말하는 스타일이니까 저희들이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위주로 시장을 접근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실 실적 투자 전략을
하우스뷰를 정하는 사람은 신용호 팀장이고 전 헤드로서 섹터와의 조율을 담당해 주는데 하우스뷰 결정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편인데 하반기도 우리가 좀 높지 않게 써놔서 제가 좀 네. 3,400을 적어놓는 바람에 지금 좀 그런데 막 치고 가는 장이라는 게 찌글찌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주도주 없이 계속 좀 이렇게 지루하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시장은 올라왔는데 나는 계속 손실이고 이런 장이 되게 좀 어려운 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반기 내내 이어져 왔었던 장이었던 것 같고 하반기도 저희들은 오히려 시장에 막 뽑아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자꾸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순환 매고 나쁘게 얘기하면 뭔가 하나의 성장이나 끌고 가는 힘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의 종목 찾기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스타일이 그리고 막 이렇게 엄청난 이래서 가는 장이고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좀 하여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져갈까? 저희들은 시간 그렇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을 일요 리서치는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막 너무나 이제 저희들이 많은 걸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됩니다. 뭐 이래서 주가는 어디까지 정확히 가고 어디는 뭐 언제 사야 되고 이거 저희가 어떻게 정확히 알아요. 저희들은 하여튼 조심스러운 구간이 있을 때는 뭐 그게 저희가 어떻게 보시면 저희들은 올해는 그런 시장을 잘 대해 왔다고 내부적으로 여러 곳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뭐냐면 그냥 그런 걸 말씀드렸고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하여튼 이번에 카카오가 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네.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얘기와 더불어서 네. 우리가 어떤 식의 포트를 가져가야 되냐. 그러면 결론은 저희들의 신용 팀장의 결론이 우리 하우스뷰니까 그냥 스타일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사이즈가 네. 중요하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좀 들어볼게요. 네. 쇼페이퍼이긴 한데 6월 한 달 동안에 나타난 현상 물론 이제 또 주가는 앞서서 나타날 일에 대한 전망을 갖고 해야 되긴 하겠지만 또 후행적으로 시장의 성과에 대한 거를 해석하면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때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과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찾아서 그게 주는 의미를 조금은 고민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썼고요. 그래프를 쭉쭉쭉 그래프로 이제 논리를 만들었어요. 이 페이지는 차트를 쭉 볼까요? 보시면은 네. 제일 위에 있는 차트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부터 12등까지 그러니까 우선주 빼고 두 개씩 종목을 페어하면 이렇게 반도체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시크리컬도 있어요. 엄청 좋은 나라죠. 엄청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등의 글로벌 수익률이 1등이었습니다. 국가별로.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또 6월만 놓고 보면은 뭐가 많이 올라왔냐면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 그래갖고 이게 20% 시총이 20%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엄청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스타일로 따지면 대형 성장주 역시 금리가 낮아지니까 대형 성장주로 가자라는 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많은데 저는 다소 좀 비틀어서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그 밑에 있는 그림 2와 3을 보면 이렇게 대형 메가캡이 좀 과도한 밸류에이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뭐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PSR 10배, PBR 8배 이상은 사실은 싸진 않은 건 맞거든요.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줬을 때 매크로 지표를 보면 조금은 비슷한 국면이 있었고 그랬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었다. 아니면 좀 시장 내에서는 오히려 대형 성장주나 대형주 플레이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종목에서 찾는 환경이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렇다면 그림 2번에 보시면 카카오 비즈니스 저도 카카오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과도한 밸류에이션 거기다가 이제 8월에 또 카카오뱅크가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하면 또 모멘텀은 굉장히 극단에 치닫고 있는 시점이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결국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1년 그러니까 2년 3년 지났을 때 과연 우리에게 좋은 성적으로 돌아왔을까라는 건 또 퀘스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 헷갈려 하시는 게
그래 니네들 카카오가 좀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버블이 생기고 있는 건 맞는데 네, 맞아요. 어디까지 가는지는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느꼈던 게 이런 PSR로 이 정도 왔을 때 여러 가지 다들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고민스러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보여준 시장 현상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를 팔자는 얘기 아니라 한미약품과 아모레퍼시픽도 이 정도 밸류에이션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한미약품, 아모레퍼시픽이 비싸다라는 콜을 하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공부가 좀 덜 돼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피드백이었는데 비싼 거는 비쌌습니다. 그때는 근데 좀 다른 방송 가서 한번 얘기했는데 중국이 영원히 우리 화장품만 쓸 줄 그렇죠. 알았어요. 뭐 파이프라인 공부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일 또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나오거든요. 이게 카카오 얘기하면서 왜 수출 증가율 얘기하느냐? 결국 이 페이지 밑단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물가가 올라가고 달러화가 약해지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올라가는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매팅이에요. 시크리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 콜이고 우리나라의 대형주를 사야 되는 사이클인데 이게 지금 5월 말 6월에 넘어서면서부터는 그로스 레이트 자체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된 수출 증가율 20일 기준으로는 이미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3에서 29%로 떨어졌어요. 29%면은 아마 내일 나오는 수출 증가율도 컨센서스는 30%이기 때문에 야, 전년 대비 30%면 엄청난 그로스잖아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널에 대비해서는 빠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사실 인플레이션 베팅이 최근에 포스코나 KB금융 같은 시크리컬이나 그 기존에 이제 약간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하는 종목이 잘 못 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금리는 낮아지는 건 맞는데 인플레이션 베팅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고 한국 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어쩌면 EPS 그로스 즉 실적 증가율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적 증가율이 둔화되는 사이클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게 되려 카카오가 보여준 거죠. 아, 그렇다면 성장이 희소해지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거고 성장이 희소해질 때는 성장주 사야지라는 콜이 되는데 대형 성장주를 이렇게까지 비싸게 땡겨 놓으면 시장 인덱스 자체로는 수급이 더 붙지 않는 이상 되게 탄력이 떨어지는 구간으로 접어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거고 그랬을 때는 그림 5번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그려놨는데 수출 증가율하고 수출 증가율이 떨어져도 외국인들은 이렇게 비중을 늘리는 사이클로 접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하게 얘기하면 성장주로 내지는 좀 인덱스는 탄력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대형 성장주, 대형주로는 일단 6월에 시세를 줬고 그렇다면 이제 실적 시즌이긴 하지만 똘똘한 중소형주 사자라는 콜을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다고 보시는 거죠. 고민을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수출 증가율이 꺾일 걸 미리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 우리 과거가 EPS가 증가율이 꺾였고 그러면 지수가 좀 주춤했었다는 우리가 이제 과거 데이터는 그랬으니까 이후에도 그럴 수 있다 정도로 해왔는데 네. 최근에는 분위기가 이제 그래도 높은 어떤 수출 증가와 EPS 레벨이 유지되고 있고 유동성 보강은 되고 있으니 오히려 지금 그리고 어떤 삼성전자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슈를 또 알고 사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죠. 기관이 팔았던 거니까 네. 개인 투자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냥 그거 막 샀던 거고. 근데 이제 개인들이 좀 최근에 보면 많은 곳에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나와서 재고 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는 또 맞아요. 전자가 또 네. 돌아설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남대정 의원 주장도 우리가 이제 2분기가 좀 12조까지 찍은 거 나오면 한 9만 원 한번 베팅할 수 있겠지. 그럼 지수가 3,400 한번 순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수 있겠는데 지속하진 않다는 거죠. 그게 이번에 출하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하가 많이 나와서 된 거면 3분기 이후는 사실 완전 스토리가 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근데 맞아요. 이게 이제 시에서 받는 질문이야 내가. 그러니까 너네 왜 이렇게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꾸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상단 씌워놓고서 우리가 자꾸 또 이제 지금 오늘 콜이 결국 중소형주 중에서 좀 좋은 거 발라내자 이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들 되게 있는 건 알고 있죠, 진짜.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 증가율도 그냥 알고 있는 거잖아. 기저효과로 말도 떨어지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3페이지에 그림 6번을 보시면은 싸지 않아요, 한국 시장이.
자,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게 저도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예, 상반기에 유동성은 지금 연간으로도 유동성은 계속 보강이 됩니다. 매월 1.2조 달러씩 글로벌리. 우리나라 GDP 들어오는 건 안 맞아요. 근데 그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인플레이션 베팅이 되고 수출 증가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끌어올리지 못했다라는 그 불편함이 있는 거고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점점점 개선되면 유동성 증가율은 꺾여 내려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월 1,200억 달러를 사주고 있는데 글로벌리 보면 1.2조 달러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테이퍼링이나 타이트닝에 대한 고민들이 점점 들어올 거고 아니면 미국 내에서 경기가 되려 유동성을 더 테이퍼를 늦춰야 된다는 얘기를 나왔을 때 시장이 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유동성은 지금부터 계속 와 있었던 거예요. 와 있었던 거고 가격은 비싸 있는데 수요가 괜찮아질 수 있고 리오프닝과 백신이랑 이런 것들이 괜찮아진다는 걸로 가격이 버텼는데 야 지금 보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랑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더딜 것 같아. 유동성 푸는 거 테이퍼링 좀 늦춰야 될 것 같아. 그런 건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망자가 안 늘기 때문에 리오프닝은 그렇죠.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이 됐을 때의 문제점은 환경이 바뀐다라는 거죠. 정책의 정상화가 된다라는 거고 정책의 변화가 바뀌었을 때 시장은 색깔은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정책의 변화가 바뀌어가는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결국 유동성에 대한 힘을 갖고 왔으면 유동성이 좋았을 때랑 수출 증가율이 올라왔을 때 환경보다는 유동성이 내려가고 수출 증가율이 내려갔을 때 환경에 맞게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가 과거에 봐왔고 우리가 하우스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결국은 데이터 의존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를 더 다양하게 뒤져보고 이런 결론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요즘 이런 고민이지. 저 그림에서도 이제 그림 뭐죠? 마지막 그림 6번이요? 6번을 보면 저런 그림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상위 20종목의 PBR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주가 됐죠.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그렇죠. PBR 레벨이 극복돼서 치고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ROE하고 PBR의 이제 함수를 부정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나도 그 얘기를 하지. 이제 ROE가 우리가 너무 낮다. 자, 금리가 낮았을 때의 ROE의 수준과 PBR, 즉 금리가 낮으면 밸류에이션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금리가 5%일 때 ROE를 10%를 내는 기업의 체질과 금리가 1%인데 ROE 10%도 못 내는 기업의 체질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랬을 때, 즉 금리가 낮았을 때 받았었던 밸류에이션은 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이 밸류에이션의 변동성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중반에 차입금리 5%에서 6% 이상에서 그래도 그거를 갚아 나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 체질하고 1%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받고 있는 건 표면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물론 그때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환상은 있어요. 2000년대 중반에 이게 동일한 종목이 반복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에 있는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놓는 건데 2000년대 중반에 저는 한국이 그때는 국뽕이 진짜 차오른 때여서 한국이 정말로 2천이 아니라 4천, 5천 갈 줄 알았거든요. 조선주, 철강주 와 진짜 이렇게 글로벌 1등인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2007년에 내가 갑자기 H증권에서 연간 전망 2008년 쓸 때 3천을 쓸 것인가 우리 그때 고민했던 때가 생각나. 그래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우리나라 체질이 변했다. 우리나라의 성장주가 얼마나 잘하냐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성장주는 철저히 도메스틱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수요에만 기반해서 나가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기업들이 PBR 레벨,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논쟁이 저희는 이제 이 레벨이 좀 비싸다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ROE가 올라오려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지 M&A를 하든지 이거는 이제 다음 문제고 좋게 보시는 분들은 드디어 이게 극복되는 시기 같아요. PBR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 PBR 필요 없다. 이제 무형자산의 시대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겠지만 그건 전 동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죠. 누구보다 인텐저블 구에서는 저도 얘기 많이 해왔는데 문제는 이게 극복해서 PBR이 확 치고 갔을 때 시총의 20개 종목을 결국 중요한 거니까 우리를 이끄는.
근데 보면 또 하나하나 보면 또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 알을 올 만한 요인들이 커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고민이. 그래서 이제 4페이지에 놓았는데 PBR의 밸류에이션하고 우리나라의 이 지표 중에 가장 맞는 게 뭐냐면 매출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그림 10번을 보시면 결국 PBR은 매출 회전율 곱하기 레버리지 곱하기 순이익률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 증가율이 올라와야 매출 증가율이 올라오고 매출 증가율이 올라와야 마진이 잘 되고 마진이 잘 돼야 레버리지도 일어나고 레버리지가 잘 돼야 PBR이 올라갑니다. 수출 증가율 자체가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PBR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굉장히 뻑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카카오를 말씀드렸던 게 카카오의 밸류에이션은 당장은 이런 수출 증가나 이런 거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이다 보니까 막 주는 거고 정작 그림 10번을 보시면 물론 11년에서 12년은 이거는 IFRS에 대한 것 때문에 탁 튀는 것처럼 나오는 거라서 왜곡 효과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사이클에 보시면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도 이제 신종진양이랑 뭐 우리 둘이서 얘기할 시간도 별로 없잖아. 근데 이제 작년에 제조 베이스로 많이 올라와서 좀 줄어들 거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지. 뭐 어차피 너무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노트북도 더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사람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최근에. 이제 우리는 이제 대만 같은 데 보면 노트북도 살 만큼 산 거 같고 기껏 남은 거라고는 우리가 지금 6개월 내내 얘기한 거는 남은 거라고는 뭐 요새 또 여행업이 빠져버리니까 욕들 많이 먹는 것 같아. 유통업도 빠지고. 근데 결국 이어폰이 관련된 거나 매출 나올 것 같다. 그렇죠. 서비스업이죠. 우리는 이제 그걸 얘기하다 보니 미국이 리오프닝 되면 미국은 리오프닝 되니까 좋은데 우리 같이 물건 팔아먹는 나라는 참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재고율도 고민인데. 보시면 미국 재고율 보시면 도소매 재고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재고 쌌겠지. 재고 쌓는 게 아니라 도소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으니까 못 팔았으니까 망해서 난 거잖아요. 아니 이미 사람들은 소매 판매를 통해서 재화가 다 이미 샀는데 톤다운 우리 둘이 방송이야. 그게 아니라 이미 그 모멘텀으로 시장이 올라왔던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소매 판매는 90년 이후로 아주 그 장기 추세선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가정에는 이미 소매 판매가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 도소매 업체들을 우리가 오프라인, 온라인, 우리나라도 보면 이마트나 이제 뭐 리오프닝 하야 조금씩 쌓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추가로 사는 모멘텀은 그로스 레이트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는 재화의 서비스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집에 뭐 아이패드가 뭐 2개, 3개가 있고 물론 뭐 4개, 5개, 6개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교환 주기가 아니면 교체 주기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년이 아니라 뭐 3개월, 6개월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정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나는 신효진영보다 약간 더 낙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여름에 이런 이슈들이 빨리 부각되면서 시장이 좀 쉬어가면 그 준비했다가 그쪽 넘어가길 바랬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우리 리서치 하우스의 장점은 이거예요. 이걸 저희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뭘 활용하시는 거냐면 그래도 좀 좋은 데이터를 보고 좀 네. 근데 확인되는 거는 갈수록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꾸 전자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전자가 여기서 그냥 9만 원 정도 베팅을 한번 해주는 타임이 언제냐에 대한 고민인데 생각보다 그 시기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좀 더 숫자는 빨리 반영시켜버려. 네, 너무 많이 만들어버리니까 그쵸, 맞아요. 많이 만드는 거를 너무 빨리 해버린 것 같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작년 코로나처럼 가격이 쌌으면 그러니까 예, 알지 못했던 언노운 리스크도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알고는 있지만 가격이 비싸면 known 모멘텀, 언노운 모멘텀도 반영을 못한다라는 거 그거를 얘기 드리는 거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9번을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는 명확한 거는 성장주가 작년엔 좋았고 올해는 가치주가 좋았어요. 근데 이것도 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내 말투 좀 네. 난 막 생각에 몰두하면 이제 말투 반말처럼 돼가니까 욕들 먹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번스타인 책을 내가 저번에 쓴 책에서 책 소개할 때 꼭 소개하잖아요. 스타일 인베스팅 내가 좋아하잖아 우리들 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이게 이제 막 유행처럼 이제 돌다 보니까 성장이 희소화되면 성장주가 되고 뭐 디플레이션에서는 성장 이 도식적으로 또 이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또 이게 돼버리는데 그리고 사이즈도 되게 중소형자면 되게 적은 줄 알더라고 지금. 사이즈요?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 돼. 이게 왜냐면
당신이 여기다 뭘 했냐면 중소형 성장주 보자면 사람들이 되게 그거를 막 중소형주인데 그러니까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예, 5페이지에 바로 넘어가면 설명해 수출 증가율이 이제 둔화될 때 오히려 중소형주가 5조 시가총액으로는 5조 원 언더 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서 야 시가총액 5조 언더가 무슨 중소형주나 하겠지만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조 언더가 중소형주였어요. 지금은 근데 다 올라서 중소형주가 5조 원 정도 언더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성장주, 뭐 밸류주 이렇게 나눈다라는 기준은 뭐냐면 그 안에서의 이 어떤 성장의 어떤 팩터를 보자라는 거, 단순히 뭐 내러티브가 있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숫자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보통 네. 정의가 어떻게 있죠 아래 그것들이? 밸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PBR, PCR은 뭐냐면 캐시플로우에 대한 프라이스 비율, PBR은 아시겠지만 이제 순자산 가치, 그리고 PSR이 싸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거기에 순수 가치 성장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중소형 성장주 5조 언더의 성장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근 3년간 단기 순이익의 슬로프라 그래서 이 기울기 있잖아요. 기울기가 높은 애들,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애들, 그리고 이제 2년간의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애들, 기업들, 그리고 이제 ROE 곱하기 1 마이너스 배당 성장인데 그만큼 이제 배당보다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중화시키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테마 이런 식의 중소형 성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로스 지금 매출 증가율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 네, 그래서 그로스적인 측면이 오히려 저는 2분기 실적 시즌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2분기 실적까지는 괜찮은데 아니면 2분기 실적부터 마진 스퀴즈 즉 마진 축소에 대한 고민들이 슬금슬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웬만큼 고성장이 아닌 기업들은 이 원재료 딸이나 이제 코스트 압박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기업들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매출액 그로스나 이 단기 순이익 그로스가 좋은 애들은 소위 말해서 코스트의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잘 오를 수 있고 더불어서 대형주 사이드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다 보면 하반기는 곧주고도라기보다는 리오프닝이잖아요. 그리고 재화보다는 서비스의 방점을 맡고 있다 보니까 철저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좋은 그 긍정적 역할을 주기보다는 각 국가 내에서의 서비스, 도메스틱 바이어스가 강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가 약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막 사들이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사이즈로는 중소형주, 그리고 중소형주는 사실은 그림 12번을 보시면 가치든 성장이든 같은 방향으로 가긴 해요. 근데 성장을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매출액 그로스가 높은 기업들이 7, 8월 실적 시즌에 상당한 어떤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상대 지수가 또 우연히도 최근 한 10년 동안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확 올랐다가 쫙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 아까 기준에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조금 움직임이 탄력 있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 매크로 환경이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 떠올리시면 되냐면 어제 정우신 연구원도 했지만 신종호 팀장이 아침에 리노공업 같은 네, 맞아요. 리노공업 같은 거. 많이 올라 있어서 비싸지만 그렇죠. 매출 그로스가 다 그렇죠. 영업 이익률도 상당히 뭐 30% 정도 되고. 근데 밸류 비싼다 이거. 밸류 비싸죠. 그러니까 저도 리노공업을 2005년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PER, PBR 갖다 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못 살 것 같지만 이런 데이터로 보면 밸류에이션은 비싸지만 그렇게 고성장 고마진 기업들이 되려 지금 7, 8월 시장에는 굉장한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측면에서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내가 이제 사실 최근에 내가 좀 요새 독특했던 게 정책 스탠스는 중국이 약간 정책 스탠스를 미세 조정하는 느낌인데 네. 그래도 중국 증시가 약하더라고요. 미세 조정하지 않고 있어요. 미세 조정한 거 아니야? 오늘 저기 차이나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아침에 얘기했는데 나도 그 얘기를 소비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회사채 정리 기간에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오해다.
예, 그래서 계속 뭐 아까 저희 이제 최진영 연구원이 원자재하고 중국을 담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중국 쪽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 만한 게 없을까? 여기서 한번 시장이 우리의 예상과 달리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하면 저는 중국일 것 같거든요. 근데 당장은 스탠스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진 않다라는 얘기 들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특이했거든. 어제 약했어요. 왜 약하냐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약간 약했어요. 정책적으로 약간 여러 몇 가지 코멘트를 저기. 어제 무슨 회의가 있었다고 했어서. 그러니까 그런데 약하길래 내가 갑자기 까먹었어. 나도 안 그래도 저 최진영 불러가지고 근데 아침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야 이거 뭐니 왜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러니 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M1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로스를.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수가 뭐 실적 시즌이 생각보다 삼성전자한테 더 잘 나올 것 같다. 시장 기대보다도. 근데 이제 그거보다 지금 수출 증가가 꺾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EPS와 관련되지만 매출 부분인데 이걸 좀 앞서 땡겼을 거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좋게 보려면 또 이렇게 수요가 뭐 이렇게 많이를 만드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 아, 근데 오늘 저는 모닝 미팅 때도 들어봤지만 시크릿컬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에 공급 증가율이 키다 보니까 마진이나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유, 고민이 오늘 많이 아침에- 되고 있고요. 아침에도 저기 이한나 연구원 녹음을 해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기 한 축에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스프레드가 줄어드니까 NIM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화학이나 철강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비슷해요. 반도체도 어쨌든 공급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대형주가 조금은 저는 그래 나 좀 수요할까? 고민인 거예요. 아침에 지금 원래 녹음하고 싶었던 게뭐 로켓 이런 거 얘기하고 싶었거든. 이거 왜 이렇게 빠졌는데 괜찮아 보여? 아니다 모르겠다. 지금 여기서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잖아 지금 상황이. 이게 저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우리들은 브로커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부분. 근데 오늘은 우리가 원래 그 옛날 연구원이 화학 관련 뭐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슬쩍 얹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전자도 우리 남대장 의원이 할 때 뭐 프리뷰 나올 때 그때 얘기를 더 하겠지만 오늘 얘기는 왜 내가 이런 게 제일 싫거든요. 뭐 기관 놈들은 왜 파냐? 더 이런 게 공부됐으니까 파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뭐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 일이 오너분들은 왜냐면 뭐가 포인트냐 하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섹터 담당자보다 전략하는 사람들 유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걸 직접 질문 받으니까. 맞잖아. 너한테도 포트폴리오 어떻게. 관심 있는 게 결국은 이 출하를 되게 고민들 하고 있다. 이거를 잘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하시면 오늘도 이거를 인지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고 막 쫓아가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지수는 피질피질 뭐 올라갈지 않을지는 뭐 좀 봅시다. 그래서 좀 말을 갖다가 이게 내가 겁이 많아진 것 같아 신주호 팀장.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도 자꾸 안 나가려고 하게 되고 이게 뭐냐면 말을 하면 자꾸 이거 왜곡시키거나 자꾸 이거를 하니까 내가 말을 오늘도 되게 주저하는 게 내가 어떻게 아니 뭐 신이 아니고 뭐 논리로 접근하고 틀릴 수도 틀리다가 아니라 있지만 막 우리의 의견이니까요. 당신은 이래서 이거다 뭔가 크고 뭐 거대하고 막 그렇게 사실 그런 거 익숙하지 않잖아 우리는 되게 네. 그런 거 못하니까 우리는. 근데 사실 이게 오늘 제일 관심사는 하여튼 삼성전자의 출하 부분을 어제부터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내가 놀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이제 유튜브라는 게 생기니까 유튜브를 활용할 수도 있겠어. 막 반도체가 굉장히 급해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어떤 데서 뭐 반도체 특집을 어떤 주관을 하고 그러길래 내가 내용 사실 다 못 봤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느꼈던 게 개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가장 갈망할 때 그런 유튜브들이 막 그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막 그거를 마음의 안심을 찾고 싶을 때 막 그 얘기를 해줘야 이게 조회수가 늘고 구독자가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하여튼 사실 근데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수출 증가를 꺾이면서 매출에 대한 자신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거잖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바텀업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모닝 미팅 때 들었던 얘기를 해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기저 효과에서 내려가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있겠지만 이게 조금씩 계속 고민은 그러니까 사실 좋은 내용이거든요. 좋은 내용이지만 왜 이렇게 나쁘게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는 이제 여기 아까 뭐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뭐 DRAM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가가 좀 사실 좀 엇박자나 이런 게 좀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봅시다. 뭐 시장은 하여튼 저희들도 뭐 이거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는 실적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들어왔는데 저희도 의아했어요. 어제 한 이틀 전부터 왜 못 가지? 한번 반등 나올 타임인데 그게 계속 했던 거예요 당신이랑.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사상 최고치인데 그래서 그날 야 이 오늘부터는 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긴 또 팹립식 업체 위주로 올라가 갖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펜니스 위주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뭐 바이코란 종목들도 잘 보시고 그게 그냥 막 가지 않아요. 어제도 되게 선별해서들 하는데 뭐 이제 저희들도 이제 말을 갖다가 좀 공격적으로 다시 좀 해야겠는데 조심스럽네. 나 오늘도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자꾸 주저주저 하는 넷을 보면서 당신도 나의 스타일 알겠지만 좀 더. 근데 분명한 거는 잘 우리가 말한 게 좀 주서 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맥점을 말하려고 되게 전하고수다 내가 노력하니까 전자 실적이 2분기가 충당금 때문에 매우 잘 나온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다시 한번 까집어질 수 있는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전하고 싶은 거고 그랬을 때 그래서 스타일보다 사이즈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 것 같아 신중원. 네. 맞지? 네, 맞아요. 그래서 내일 수출 중간을 보면서 잘 대응해 갑시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